1949년 5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기 한 달 전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수 허대, 그래 할 수 없다. 대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해다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거에 준하는 집단 방위 조약, 방위 체제. 그러니까 태평양 동맹, 나토와 같은 그거를 체결해 주든가, 아니면 상호 방위 동맹을 맺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한국을 지키겠다는 걸 공개 서약하든가. 국제사회에 이 셋 중에 하나는 해라. 아니면 이거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내가 아는 한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대 이후 어느 국가와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이거 대중 다 알아. 1950년 1월에 이름뿐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이름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구속력은 하나도 없어요. 전쟁 억정력도 없고, 북한 남침을 막을 억제력이 없는 이름뿐인 조약을 체결해 주는 걸로 끝냈어요. 53년 1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근데 전쟁이 질질 끄니까 미국 시민들이 지치죠. 미국 의회도 이거 의미 없는 전쟁에 왜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기 종결, 전쟁 조기 종결을 공약으로 내선 아이젠하워가 당선되고, 그 두 달 뒤인 53년 3월에는 전쟁 계속하라고 하던 스탈린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 협정이 있죠. 큰 물살을 타는 거예요. 급진전이 되니까 미국하고 중국군 팽떠화이, 중국군 사령관하고 김일성이 파견한 북한 대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안 했어요. 휴전하고 나가버리면 미군 철수되면 똑같은 상황, 장개석처럼 된다. 절대 못한다. 우리는 결사항전이다. 미국 나가도 우리는 계속 전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을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방공포로 석방되는 모습이 뭐냐면 이승만이 미국의 의표를 찔러버린 거예요. 방공포로 석방은 제네바 조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 회담하는데 제동을 거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게.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줄게. 대표를 아이젠하워가 파견했어요. 그게 로버트슨이라는 국무부 관리예요. 만난 자리에 미국이 지난 역사에 범한 잘못을 계속 찍어대면서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니들 양심 있냐? 옛날에 이랬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을 확고히 신임했지만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2번씩이나 배반당했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와 1945년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다. 현재 상황은 다른 하나의 배반을 시사한다. 지금 휴전하고 철수하겠다는 거, 유엔에 떠넘기고 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에 대해 지금까지 품고 있던 무조건적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탓하겠는가?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까지 압박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다가는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던가, 그러니까 본토 다 뺏기고 쫓겨가서, 그러니까 제주도로 쫓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40년 전 한국의 모습, 일본 식민지가 된 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우린 계속 전쟁하겠다. 휴전 안 한다. 이게 이승만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더 이상 미국이 니들의 눈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맹국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본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동맹조약 맺어달라. 지금 그 변영로 외무부 장관하고 그 미국 대표가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있죠.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군하고 북한군 사이에. 그리고 8월 8일 날 가조인이 돼요. 그리고 10월 1일인가에 정식 조인이 되고 11월 달에 비준이 돼요. 다음에. 그러면서 한미 조약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1954년 11월 17일 날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사인했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표가 악수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덜레스가 그때 대표였어요. 근데 그때 덜레스가 저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약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말이죠.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 두 나라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 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인되던 자리에서 덜레스가 선언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두 나라는 혈맹을 맺었고요. 그거는 한 세기 전 우리 조선 유종자들이 그 짝사랑 그렇게 바랐던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침내. 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요. 외세에 기대서 뭘 얻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다음날, 이 가조인된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승만이 갈파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만 보장한 군사동맹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경제 번영, 우리 민주주의가 꼽히는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이 굉장히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70만여 달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 60만이죠? 그때 70만이었어요. 6.25 직후에는 유사 이래 역사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된다라는 거 발을 빼지 않고 그러니까 인계철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건드리면 폭탄이 터지는 주한 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동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미국이 전쟁에 자동으로 끌려가니까 미국과 싸울 적이 없으면 전쟁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인 거죠. 아직. 근데 보세요.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바깥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불안한 데서 사는가. 우리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 볼 땐 더 저거 한 거죠.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인계철성 기능하던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강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폐허를 딛고 일어났어요. 50년대.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도 당당히 진출할 수 있는 게 이때 토대가 놓여진 겁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소위 보호우산, 엄브렐러. 이 안에 한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아까 말한 평화가 깃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풀뿌리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것도 돋아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OECD에도 가입했죠. 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이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 자, 북한의 평화 공세는 트로이 목마였다. 우리가 6.25 전쟁 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역사는 제왕의 학문이었어요. 제왕의 학문. 지금은 시민사회죠. 누가 주인이죠? 시민이 주인이죠. 그럼 시민이 제왕이 배우는 학문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판단하는 주체예요. 은감불원 제하우지세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앞나라의 하나라 때 있다. 그 하나라 때 범한 잘못을 보고 성찰해야 미래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미래의 우리 진로를 밝힐 수 있다. 6.25 전쟁, 우리 건국 호국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과오를 저질렀고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울 건 뭐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금과 성찰 거기서 못 찾아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38도 선을 휴전선으로 바뀌고 끝났어요. 약간 이게 일직선에서 이렇게 됐죠. 국군 유엔군 18만이 죽었고요. 인민군 52만, 중공군 몇 명이요? 90만 명이 죽었어요. 90만을 희생시켰다는 건 뭐냐 하면요. 중국에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중국의 국익에 직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90만을 죽이고도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민간인 사상자 100만이에요. 중공군보다 더 죽었어요. 우리 민간이라는 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6.25 지금 휴전이요. 61년 전에 맺어졌어요. 1953년 7월 27일이니까. 오늘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평화 공세는 항상 침략하기 전에 있었다. 자, 6.25 때 어떤 평화 공세가 있었나 보시죠. 1950년 6월 11일, 2주 전이에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조만식 선생이요. 민족주의 운동하셨던 조만식 선생과 남노당 총책임자 김상년을 교환하자. 이런 제의를 했고요. 19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우리 국회랑 통합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우리 북한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빗장을 풀었어요. 5월 23일 6.25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24시에 육군본부는
전군에 내렸던 비상경계령은 해제해요. 25일 날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랬죠? 그때 우리 국군 있죠? 절반 이상이 휴가 외박 중이었어요. 3일 만에 28일 한강 철교 폭파되고요. 서울은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때 서울 시민들은 아직도 정부가 발표한 얘기 이기고 있다 하는 얘기 믿고서 여기 있다가 그 피해는 누가 당했어요? 시민이 당했습니다. 6월 26일이요. 김일성이요.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박헌영 남노당 총수죠.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무서운 얘기예요. 9월 28일 서울 수복대까지요. 석 달 동안 반동부자, 소위 반동분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자행된 인민재판의 희생양이 됐어요. 이 인민재판서라고 써있죠. 7월 2일이에요. 저 써있는 사람이 김기임이라는 시인, 유명한 분이죠. 저기 그 옆에 서있던 사람은요. 그 인쇄소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에요. 근데 이 인민재판소에 끌려가가지고요. 몽둥이 세례를 받았어요. 몽둥이 세례 받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요. 옆에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희생된 사람이요. 그리고 학살된 사람이 정부 통계만 해도 6만 명이에요. 그리고요. 김일성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 납북을 지령했어요. 아까 흥남철순이 뭐니 지식인들 다 그리고 지주들 배운 사람들 다 뺏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나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인들이. 없으니까 뭘 지령했냐면 부족한 인텔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전에 있는 인텔리를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텔리를 데려와야 한다. 데려온다는 게 뭐죠? 잡아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단장의 미아리곡의 노래 있죠? 그때 울며 불며 맨발에 절며 끌려간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요 10만 명이 납북됐어요. 10만 명이. 그 중에는요 재현 국회의원 200명 중에 50명, 그리고 2대 국회의원 210명 중에 27명, 그리고 249명의 언론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끌려갔어요. 평양이 수복됐어요. 9.28 끌려갔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평양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끌고 올라갔어요. 사살했거나 국경을 넘었죠. 끌고. 그때 거기 형무소 벽에 이 국군이 평양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 형무소 벽에 새겨졌던 식구예요. 절절한 구원의 외침이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연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다. 평양이 탈환이 임박하니까 이 남한에서 끌고 온 지식인들 있죠. 다 끌고 갈 때 거기다 써놓은 걸 나중에 지금 발견한 거죠. 국가가 구해주리라는 믿음, 유엔 국제사회가 구해주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북한에 아직 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요 미군 유해들 그리고 6.25 전쟁의 유해들 다 미국은 발굴해서 이북에 있는 미군 유해까지 다 모셔가죠. 우리 최근에 우리 정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나가서 싸우죠. 죽으면 국가를 위해 죽으면 가족에 돌아가야죠. 그 약속이 없으면 누가 싸우겠어요. 지금 우리 그거 못 지켰어요. 이분들의 관심,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을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안 했단 말이죠. 이웃의 고통에 눈 감았어요. 국가나 시민사회나. 지금 이산가족 찾는 거 외에 피랍자 송환이나 이런 거 납북자 이거 지금 우리 관심 갖고 있죠. 이제 제대로 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만시지탄이죠. 두 번째 교훈 뭐냐? 우리 6.25 때 다 부서졌죠. 전국토가 불탔죠. 그나마 어려웠던 저기에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국제사회의 원조였어요. 자, 저기 멀리 중앙청 보이죠? 그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부서졌죠? 거기 지금 아주머니도 허리 굽히고서 뭐 찾죠? 못이라도 하나 건질 거 있나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50년대 때 양말 백열전 등에 이렇게 깃고요. 해진데, 바지 같은 거 이렇게 기워 입는 거 많고, 점심 굶는 애도 굉장히 많았어요. 꿀꿀이죽이라는 거 얘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가 이만큼 누리는 데가 없을 겁니다. 어디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950년대는요, 우리가, 암흑시대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사 할 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중세가 암흑시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를 돋보이려면.
50년대는 산업화나 민주화를 일군 세대들, 그게 자기 공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50년대는 암흑시대예요. 근데 산업하고 민주화하고 50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죠? 판자로 막아놓은 위에 지붕 없습니다.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저게 피난학교예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어요. 60년대 때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우골탑으로 불렸어요. 농부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농토하고 소예요. 소뼈로 만든 탑이 대학이었어요. 그 인재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딛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도 이루고 경제번영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50년대는 저런 희망이 움트든 시기였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가 OECD에 진입했죠. 그때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전에는요, 수도가 아니라 그 펌프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펌프 물을 풀려면은 이 한 바가지 물을 떠넣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삐걱삐걱 하다 보면 물이 콸콸 나와요. 그 물을 뭐라 하냐면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원조가 바로 펄펄 쏟아지는 그 물의 마중물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수를 주는 그 국제 구호단체가 준 급식하는 거예요. 그게 52년 6월이에요. 60년 전이에요. 자, 지금 주는 게 구제품이에요. 구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멋으로도 사입더라고요. 이 구호품으로 들어왔던 입던 중고 의류들이요. 그거를 지금 미군 병사가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불과 60년 전 모습이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면 21개 유엔의 회원국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반세기 면에 경제적 번영과 다원화된 풀뿌리 시민사회를 일굴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라든가 터키라든가 타이, 그땐 잘 살았어요. 필리핀, 다 그때 우리 지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벼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입니까? 쳐듭니까? 숙여야죠. 우리 번영의 밑거름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국제사회에서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되돌려야죠. 사람이라면. 결초보훈의 소명을 띠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을 당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되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결초보훈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주는 교훈 세 번째가 뭐냐? 건국과 호국 시대의 생존 전략. 아까 이승만이 구사했던 전략. 아직도 유효한 거 아닌가? 요즘 있죠? 한참 뜨거운 게 방공식별구역. 들어보셨죠? 그걸 갖고 이제 예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부딪혔죠. 지금 G2라고 하는 건 중국하고 미국이죠. 이 두 고래가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죠. 우리 살 길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변하는 위치가 있고 변하지 않은 위치가 있어요. 뭐냐?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경학적 위치는 엄청 변했어요. 천선지전, 하늘과 땅이 뒤바뀐 거. 이게 뭐냐? 우리 6.25 났을 때 원조 없이 못 살았죠? 다 기호 신었죠? 지금 우리는 수출 못하면 죽죠? 우리 시장은 최대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한테 우리가 중국의 국익에 우리랑 충돌할 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부분이 있죠. 자, 지정학적 위치는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그건 두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왜? 뛰어다가 저쪽 어디 태평양에다 갖다 놓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 통일될 뻔한 거 막은 게 누구죠? 중국이죠. 그럼 그렇지 않게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양쪽에 다 해가 안 된다라는 거 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껴있다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만한 나라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외교 전략과 튼튼한 자강력을 갖추는 게 살 길이에요. 무슨 수를 해도 한국을 먹고 싶어 했던 게 한세지전 지금 일본이죠. 약육강식의 시대에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어요. 있는 건 뭐야? 국익이에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때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정체성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고대에 우리가 만주지배한 게 자랑스럽다 얘기하는 건 너무 멀어. 그죠? 조선시대 그것도 멀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가 자랑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0년 만에
식민지였다가 OECD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가 다 놀라는 거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긍해야죠. 단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서 지키고 목숨 바쳐 지킨 가치가 뭔가 그거 알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범한 과거가 뭔가 제대로 얘기해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사회 지키고 이 앞으로의 번영을 더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이제는 역사 모두가 재앙이 됐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양의 책무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졌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유성룡이라는 우리 선조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비는 뭐냐면 징전비후예요. 앞일을 징계해서 훗날에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국과 호국시대의 역사의 징비록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아셔야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